데메테르를 보면 이 데메테르는 누구의 딸이죠? 크로노스의 딸입니다. 크로노스가 티탄족이에요. 거의 티탄 신족인데 이 크로노스가 아까 다 자식들을 삼켜먹었다고 했잖아요. 삼켜버렸는데 그걸 이제 뱉어냈을 때 나온 신이에요. 그리고 제우스의 누이이죠. 그리고 데메테르와 제우스 사이에서 딸 페르세포네를 낳습니다. 그런데 누이하고 해서 낳네요. 이게 무슨 일이에요? 네. 처음 들으시는 분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그리스 신화에는 처음 태초신부터 이렇게 자연도 어떤 물건이나 어떤 태양 이런 것들 어떤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. 인간이 아니고 자연을. 그래서 이런 과정, 누구와 누가 결합해서 이제 낳는 과정을 조금 이런 자연의 어떤 탄생 이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동상에서 보시면 이 왼쪽에 뭐를 들고 있나요? 왼쪽에? 왼쪽에 뭘 들고 있죠? 이게 뿔이에요, 뿔. 안 보이시나요? 뿔 위에 뭐가 있나요? 혹시 오른쪽, 네, 오른쪽. 오른쪽에. 과일들, 곡물들이 있죠. 이 뿔은 이 코르뉴코피아라고 불리는데요. 이 뿔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주 시간에 제가 그 제우스가 아버지한테 삼켜지지 않고 크레타 섬의 동굴에서 키워지게 됐다고 했죠. 거기서 이 아말테이아라는 이 ним프에 의해서 키워졌는데 염소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. 그런데 제우스가 어느 날 염소의 뿔을 꺾었어요. 그리고선 갑자기 그 뿔에서 막 여러 가지 그 신들이 먹는 음식, 넥타르, 음료, 넥타르 또 음식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야.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됐는데, 그래서 이 뿔을 풍요의 뿔이다. 무슨 곡물, 과일 여러 가지가 막 끊임없이 나와서 풍요의 뿔이라고 합니다. 코르뉴코피아가. 그래서 이 데메테르는 이 사계절의 변화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 곡물과 이제 이 농업 이런 거를 관장하게 되는데요. 이 사계절의 변화는 신들뿐만 아니라 그 인간들에게도 그 어떤 변화, 사계절이 있는 그 나라가 굉장히 축복받은 겁니다. 사실 한여름만 계속 있다든지 추위만 계속 있다고 하면 그 1년 12달이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. 그런데 사계절의 변화가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상상할 수 있고, 특히 이제 예술가들은 그 사계절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창작의 그런 원천을 얻게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이 음악으로 이 사계절을 표현한 곡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. 여러분, 이 음악으로 사계를 표현한 작곡가, 혹시 아시는 작곡가 있나요? 비발디? 또 피아졸라, 체이콥스키도 있고 여러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비발디 사계를 조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. 이 봄하면 우리가 그 생동감 넘치는 또 생기가 발랄한 그런 어떤 약동하는 그런 봄의 느낌이 있어요. 그런데 이 봄하면 또 불청객도 찾아오죠. 사만사온에서 불청객이 가끔씩 찾아와요. 추위가. 그런 것들을 이 음악에서 표현을 했는데, 먼저 이 봄이 왔도다를 이 비발디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조금 들려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멜로디. 비발디 사계하면 컬러링에도 나오는 멜로디인데 어떤 거죠? 한번 불러보세요.
이렇게 이 봄하면 굉장히 이렇게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불청객도 이렇게 찾아와서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. 그럼 이제 여름인데요. 이 여름 하면 어떻죠? 덥죠. 덥고 또 우리가 여름 되면 굉장히 힘든 게 습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곤충들이 있잖아요. 모기, 또 뭐 파리,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 음악에 이제 담아내고요. 그리고 여름 되면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이 태풍, 이 폭풍우가 굉장히 이제 무서워요. 이런 것들은 이제 비발디가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앞부분 이 3악장의 이 앞부분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 3악장의 그 시의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무섭고 두렵도다.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로 경노하고 우박이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.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. 그런데 이 폭풍우가 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?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가을이죠. 가을하면 여러분 수확의 계절, 또 풍요의 계절이에요. 예. 뭔가 이렇게 그동안 노력한 것에 그 결실을 맺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. 그렇죠? 네, 그래서 이 가을 되면 뭐 농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풍년이 되기를 바라잖아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곡물과 이제 수확들이 곡식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세 번째 줄에 이제 술을 이제 마시면서 이제 뭐 과일 주던 담가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약간 이렇게 너무 기뻐서 약간 해롱해롱 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술 취한 것 같나요? 네, 약간 조금 비틀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죠?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발디가 이제 작곡을 한 겁니다. 그 다음에는 무슨 계절이 남았죠? 겨울이죠. 네, 이 겨울을 제가 연주하기 전에 하나 이제 신화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. 이 페르세포네 신화예요. 이 아까 페르세포네가 누구의 딸이라고 했죠? 데메테르의 복식의 여신,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입니다. 데메테르가 제우스와 이 사랑을 나눠서 딸 페르세포네를 낳았는데요. 이 페르세포네가 상당히 예뻤다고 해요. 그런데 지하세계의 하데스,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가 이 페르세포네에게 반했어요. 그런데 아무도 지하세계의 하데스에게 시집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. 지하세계로 아무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하데스는 혼자 살다가 너무나 이 고민이 많아서 그 제우스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. 동생한테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이제 눈 감아줍니다. 그래가지고 이 약간의 이제 계획을 짜서 이 페르세포네가 이제 시칠리아 숲에서 놀고 있을 때 이 수선화 꽃이 피게 만들어서 그걸 따려고 할 때 이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지하세계 하데스가 이 페르세포네를 납치해 갑니다.
그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.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에 이제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이제 납치해 가요. 지금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오른쪽에 이 전차가 있어요. 빨리 순식간에 납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보지 못하게, 그래서 전차로 이제 끌고서 이 지하세계로 내려갑니다. 이 데메테르 어머니죠. 페르세포네의 어머니는 전혀 납치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. 모르고 있다가 9일 밤낮을 이제 딸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막 찾으러 이제 돌아다니는데, 그러다가 이제 10일째 되는 날 이제 그 헤카테 하게이신 삼신상 이 헤카테를 만났는데, 헤카테가 딸이 납치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. 근데 자기가 하게 지하에 있어서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태양신 헬리오스에게 가봐라 이렇게 말해서 헬리오스에게 가니까 헬리오스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. 그래서 이 데메테르는 굉장히 상심하죠. 이 딸이 이제 하데스에게 납치가 돼서 너무나 이제 상심을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해요, 데메테르가. 근데 대지의 여신이잖아요. 곡물의 여신인데 아무 일 안 하면 어떻게 되죠? 이 땅이 메말라가고 이 곡물이 수확이 안 되고, 그래서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고, 그래서 보다 못해서 이 제우스가 하데스에게 명을 내리죠. 페르세포네를 지상으로 돌려보내라. 이 어머니 데메테르에게 돌려보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. 그렇지만 이 하데스가 머리를 먼저 썼어요. 술수를 써서 이 페르세포네에게 석류를 먹게 합니다. 이 석류를 먹으면 그것은 이 지하 세계의 음식이에요. 그래서 지하 세계의 음식을 먹으면 절대로 지상 세계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법칙을 적용을 해요.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렇게 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절대로 이제 페르세포네가 지상으로 못 올라가게 만듭니다. 그런데 땅이 뭐 메말라가고 이제 뭐 너무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봐야 돼요. 이럴 때 절충한 합의를 봐야 돼서, 그러면 1년 중에 3분의 2는 지상세계에서, 그러니까 데메테르 어머니와 같이 페르세포네가 있게 만들어주고, 1년에 3분의 1은 지하세계에 이 하데스와 같이 이제 페르세포네가 이제 살아라 하고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, 왼쪽 그림 보시면 석류를 페르세포네가 벌써 한 입 베어 먹었죠. 네, 벌써 베어 먹은 모습이 보이고요. 오른쪽 그림은 이 지하 세계에서 이 지상 세계, 그러니까 데메테르 여신에게 이 페르세포네가 가게 되는 그런 순간을 그린 겁니다. 이 헤르메스 전령의 신이 데려다 주죠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4계절, 계절의 변화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지하 세계에 있을 때는 곡물이 자라지 않죠. 왜냐면 페르세포네가 지하 세계로 왔으니까 데메테르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. 그리고 데메테르와 지상 세계에 같이 이 페르세포네가 있을 때는 곡물이 너무 잘 자라고 너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봄, 여름, 가을은 지상 세계에 있는 거고, 겨울만 데메테르, 페르세포네가 하데스로 내려가 하데스한테 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페르세포네의 왕래는 이 계절과 또 곡식의 그 순환 과정을 말해줍니다. 그래서 이 봄에 뭐 싹을 틔우고, 그다음에 여름에 잘 자라서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고, 그리고 겨울에는 어떻죠? 겨울에는 휴식기입니다. 휴면기. 이 토양도 쉬어야지만 그 다음에 봄에 잘 또 이런 곡식들을 이제 만들어내잖아요. 잘 자라게 해주죠. 그래서 꼭 쉬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사계절이라는 이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신비롭게 생각을 해서 이런 신화를 만들어낸 거예요. 탄생시켜가지고
이 사계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. 사실 지금은 사계절이 왜 일어나죠? 왜 일어나는지 알잖아요. 지구의 공전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저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. 그럼 이제 겨울, 그 비발디의 겨울을 이제 감상을 하실 텐데요. 아까 겨울에 이제 뭔가 휴식기가 있어야지만 이 봄에 다시 이제 곡물들이 잘 자란다고 했죠. 땅도 쉬어야지만 사실은 겨울에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엔 추위가 많이 있잖아요. 무슨 매서운 추위. 그래서 1악장과 3악장에는 비발디가 굉장히 춥고 이가 덜덜덜 떨리는 그런 모습을, 그런 소리를 이 음악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. 그런데 2악장에서는 잠깐 이 따뜻한 난로가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면을 음악으로 표현을 했는데요. 바깥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. 그 분위기를 상상을 하시면서 감상을 하시면 됩니다. 네, 겨울의 봄처럼 이렇게 따뜻한 난로가에 옆에 앉아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느낌입니다. 마치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토양이 휴면기, 또 인생도 뭔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달려가죠. 그렇지만 중간에 조금 쉼이 필요해요.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오잖아요. 그래서 항상 누구에게나 어떤 쉬는 그런 계기가 필요해요. 휴면기가 꼭 필요합니다.